작품은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힘없는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성북동에 이사온 나는 황수건이라는 신문 보조 배달부를 만난다. 그는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이다. 자신의 이름은 목숨 숫자에 세울 건자를 쓰는데 성북동에서는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다 자기인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황수건은 신문 원배달이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천진한 인물이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흥미를 느낀다. 하루는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다. 이 선생님 뎁쇼. 저도 내일부턴 원 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원 배달에 대한 황수건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 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지금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물이면서도 나에게 뭔가를 일깨워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황수건의 우스꽝스럽고 순박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황수건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혀를 내두르거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황수건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뼛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황수건이 당연히 와서 자랑을 했어도 지금 수차례 했을 텐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황수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황수건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나간 건데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지금 전에 사람은 황수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여기서 반편이라는 건 옆에 우리 단어에 나와 있죠.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인데 황수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치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반편이라고 불릴 만큼 보통 사람에 비해서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배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 거리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황수건을 찾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세상의 야박함이라는 것은 황수건과 같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차가움이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수건은 순박하고 어수룩한 성격의 인물로 야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황수건의 불행이 무엇 때문인지 인식하고 있는 나는 그의 불행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로 인식하며 호의와 애정을 갖고 대합니다. 이러한 나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황수건에 대한 따스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웃고 그 다음에 대답한다는 것은 황수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냥 웃긴 사람 하고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황수건이 동네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스운 일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을에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항무국에서 시약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히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카 후리마스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유 유키카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황수건의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황수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종도 치지 않고 시학관과 시학관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일본어 연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좀 어처구니 없는 황수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는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리지 않고 잘 옵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한즉 또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한다. 당신이 돌 때보다 3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새 배달원에 대한 이 황수건의 질투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럼 냅쇼 선생님 왜 그류?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죠?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뿐만이 아니라 자기 대신 들어온 급사에 대한 경쟁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휘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곱쇼. 운동을 합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뎁쇼. 이 녀석이 막 붉은댑니다 그려.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턴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턴뎁쇼.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나는 이 소설 속에 나는 황수건의 말에 말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서쇼 어쩌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뭘 생각한데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죠.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었죠.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립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제가 생각해냈습죠.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황수건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저 아래에 윤군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뎁쇼.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건 무서울 것 없는데쇼. 그걸 모르겠거든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황수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황수건의 마음 씀씀이를 고맙게 여기고 황수건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장사를 할 텐뎁쇼.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고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뎁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황수건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조금 따끔하게 한마디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황수건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돈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소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 어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원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순박하고 천진스러운 황수건의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황수건이 참외를 놓고 간 거예요. 나에 대한 뭔가 고마움의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난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남처럼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참외 장사부터 부인이 지금 달아난 것까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왔다.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죠.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지니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곳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황수건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나무라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죠. 오히려 황수건의 순박한 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기블 깐 듯 하였다. 불빛이 없는 그 길에 밝은 달이 이렇게 비단을 깐 듯 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나 미다카 다메이 키카 이게 황수건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막 부르면서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는 거죠. 불행한 삶에 지친 황수건의 이런 현실 체념적인 심리를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채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안해할 일이라는 건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서 가져다 주고 그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수건을 냉큼 붙잡아가지고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황수건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아까 굉장히 지금 서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달빛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빛을 쳐다보면서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그 담배를 피는 황수건의 모습은 이 힘든 각박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황수건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달밤이라는 지금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달밤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황수건의 아픔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빛 하나 없는 성북동의 그 길거리를 달빛이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해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달을 바라보는 황수건의 아픔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이고 서정적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